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네. 저는 몰카범에 불과한데. 몰카범에 불과한데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시네. 그 디올백 아니? 네? 디올백. 글쎄요. 고맙습니다. 저는 눌러야 되나요? 이렇게 박영재 형제님, 백영재 형제님이죠? 그리고 전기호 목사님. 너무 감동적이고 계속 제 강연 없이 듣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강연이 더 멋있어요. 저는 뭐 그냥 유튜브만 틀면 제 인터뷰 나오고 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전기호 목사님이 이런 엄청난 은사가 있고 사연이 있고 또 영성이 있는 줄 제가 정말 다시금 뵀습니다. 또 음폭이 음성이 대단하시네요. 파워풀하고. 그리고 우리 백영재 형제님은 이제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이제 진출해도 감미로운 발라드 가스펠송 가수로, 건전 가수로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늘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행로에 고나여 물 좀 다오 하셨다는 거는 타는 목마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삶이 뭔가 혁명가고 개혁가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열성낭원 같은 그런 성품과 활약을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갈급함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병정이 해용에 이렇게 포도주, 신포도주를 적셔서 목을 축여 줬는데 돌아가시면서도 목마르셨어요. 그 타는 목마름이거든요. 뭐 제가 한때는 좋아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썩 원치 않는 그 시인이 쓴 타는 목마름. 이 시대에 사는 저도 종교적인 목마름, 어떤 정치적인 목마름, 사회적인 목마름, 최재형 목사가 추구하는 어떤 목마름이 그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북한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교류를 했고, 또 거기서 교류하고 본 것, 느낀 것, 자료를 수집한 걸 가지고 책을 20여 권 쓰고 또 한국에서 강연을 12년 동안 해오고 있던 차에 이 디올백 사건, 또 천공 사건,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제 언더커버 형식으로 폭로가 돼서 현 정권에 타격을 줬다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의 어떤 최재형 목사의 활동이나 저의 캐릭터를 규정하기에는 딱 특정한 무엇인가로 규정하기에는 아마 아직은 힘들 겁니다. 저의 그 라이프나 종교성, 영성, 또 사회 운동하는 액티비스트, 이런 부분으로서는 멀티플하고 다양함 속에 어떤 또 특정한 그 저만의 무언가의 캐릭터는 있는데, 제가 이제 북한을 다니면서 가장 제게 충격적으로 와 닿은 게 뭐냐면, 저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노동, 공업, 농업, 종교, 군사 거의 모든 파트에 저는 PPT를 만들고 교류를 했고 또 그 분야에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가장 저한테 와닿은 게 뭐냐면 북한의 정치입니다. 정치. 그리고 북한의 정치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내가 학력이 있고 백이 있고 배경이 있고 연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국회의원 출마한다. 정치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 다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북한의 정치인, 북한에서의 정계, 정치계 이거는요. 그런 식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북한은 아무나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기독교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 다음에 조선 가톨릭 연맹, 천주교를 대표하는 그리고 조선 불교도 연맹, 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죠. 그리고 천도교 연맹, 기타 또 여러 이렇게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정백동에 낙랑구역 정백동에 정백교회라고 있어요. 그 수염이 시커멓게 난 그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그게 또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교회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종교단체의 수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하면 정치인들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의식으로는 정서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북한은 종교단체의 수장들을 하나같이 정치인을 임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쪽 사회에서는 말이 되는 거야. 우리 자본주의 미국이나 한국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거기는 정치는 신성한 영역으로 알고 있고 정치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거야.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신성하고 거룩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신성하고 거룩한 직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북한은 반대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남과 북의 기독교 조국련과 NCC가 회담하면 맨날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종교 너희가 거룩할 거야? 너희가 거룩하려면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돼서 정치인들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련 위원장 강명철 목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이요. 그 사람을 임명한 거고 조선 가톨릭 연맹 마찬가지. 조선 천주교 연맹 위원장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다 임명되는 겁니다. 왜? 정치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정치인들도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각 종교, 너희 종교단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거룩하려면 정치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정치인 그러면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정치 몰입에 정치꾼들, 정치 협작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게 이처럼 그냥 단순한 게 아니다. 북한은 너무나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사건이 그런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가축전을 벌이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
저는 딱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인터뷰를 하고 출연을 했던 서울의 소리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선 기간 6개월 동안 저는 윤석열 후보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의 모든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들, 유세를 다니면서 발표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제가 분석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였잖아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 각 성직자가 모여가지고 각 종교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이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매주 2시간씩 방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이 윤석열 후보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검찰총장 시절뿐만 아니라 중앙지검장 시절 그리고 대검 간부 시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혐의점들이 드러나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정말 엄청난 파국과 엄청난 후퇴와 퇴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극구 저는 이렇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북 선제 타격을 운운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발표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진보 보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있고 이게 바다 수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다 수면이고 이게 이제 배가 한 척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항해사가 이렇게 쭉 그동안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요거 선장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됐든 이 배를 모를 선장은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몰아봤고 여기도 몰다가 자격이 안 되니까 탄핵당해서 이제 퇴출당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이 되느냐 이재명이 되느냐 이런 와중에 저는 한국의 이 정치 이 정당의 이 정치를 양당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김종인이라고 하는 그 비대위원장 잘하는 노인네 있잖아요. 이 양반이 어떻게 국힘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이 두 양당을 오가면서 이쪽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 말은 두 당이 똑같다는 거야. 그 두 당이 뭐 차이는 있어요. 이념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보수당이고 국힘당은 사실 이익 집단이지 어떻게 보면 제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민주당이 보수당이고 진보당은 진짜 그야말로 진보당이 우리 한국에 제대로 갖춰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해서 저는 웬만하면 이게 이념적으로 진영 논리로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통일운동가로서 윤석열 씨의 그 행태와 지난 이력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미국 시민권자이고 투표권도 없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이 정권을 항상 창출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은 언론과 기업 자본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언론 권력,
그 다음에 정치 권력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으면 이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의 중간에는 항상 자본 권력이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 권력이 이 언론과 정치를 꽉 손에 잡고 이걸 작동하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 언론이 윤석열 후보를 측면 지원해주고 윤석열의 이런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을 컴프러치해주고 은폐해주면서 띄워주고 이러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거 힘들겠다. 이재명이가 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이가 떨어지고 윤석열이가 당선됐죠. 근데 이제 제 사건으로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제가 싫어하는 후보지만 미국에도 선거의 개표 결과가 나와서 딱 당선자가 결정되면 상대방 후보들, 정적들은 6개월 동안 이 당선된 사람을 위해서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리어하게 쿨하게 그냥 페어플레이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너무나 대북 정책이 심각한 그런 윤석열 캠프였기 때문에 제가 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리는 정보로는 캠프를 다 김건희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김건희가 그 캠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캠프가 한때는 와야 될 뻔하기도 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어설프긴 하지만 김건희 세력들 그리고 국힘당 세력들이 하여튼 힘겹게 치러서 결국은 장님 문고리 잡기 식으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고 제가 그 정권의 내부에 깊이 들어가 보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취임식 그 10시에 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는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고 그 다음에 2시에 하는 국회의사당 로텐도 홀에서 하는 취임연회 그리고 저녁 6시 신라호텔 국빈만찬 여기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초청을 나경원도 거기 초청 못 받았다고 투덜댔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한동훈도 안 왔고 장제원도 안 왔더라고요. 내 기억으로는. 한동훈, 장제원도 그 취임식 만찬에 오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각별하게 그 정권이 아무래도 대북 조언이나 정책 조언, 통일과 관련된 조언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 존중을 해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조언을 하기 위해서 1대1로 김건희 여사와 만남을 갖게 됐어요. 1차 접견, 2차 접견 이렇게 접견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왜 그러면 대통령을 안 만나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냐? 여러분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사인 머신이에요. 결제하는 기계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생각하거나 오버한 표현으로 여러분 아시면 안 됩니다. 실제 그래요. 네. 국힘당 서울시 여성 의원하고 안규령 그 민주당 부대변인하고 막 설전을 벌인 영상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죠. 거기 보면 그 국힘당 서울시 의원이 스스로 폭로를 했어요. 그 정권의 치부를. 김건희 여사님이 2층에서 집무실을
2층 집무실에도 집무를 보고 5층 집무실에도 집무를 보는 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기령 부대변인한테 그러니까 안기령 부대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역대 어느 영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느냐, 남편 대통령이 보는 거지 영부인이 무슨 집무를 보느냐,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죠. 그 정도고 이제 2층의 집무실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중에 주 집무실,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그 대통령의 집무실이 2층이고 5층은 공사하는 동안에 임시로 있었던 데인데 공사가 끝나고 이제 2층으로 내려오고 나서 김건희 여사는 5층을 전용으로 쓰고 2층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결재를 하고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내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소식이 들리니까 야당 의원들이 김대기 비서실장, 지금은 이제 잘렸죠.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제 앉혀놓고 대정부 질문할 때 추궁을 하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부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꾸를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넷플릭스 CEO가 왔을 때 그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을 하고 지시를 하고 추진을 한 게 영부인이고 또 부산 엑스포 비근한 예로 가까운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권력의 2년 동안 이 집권하는 동안에 가장 최근의 얘기입니다. 부산 엑스포 할 때 그 PPT를 만든 것도 김건희 여사고. 그러니까 이 영부인이 아닌 거야. 영부인이 대통령인 거야. 그리고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에 사진에 대통령의 동정이 들어가는 사진에 영부인이 딱 한복판에 인풋으로 자리 잡고 대통령은 코딱지만하게 나오든지 뒤통수가 나오든지 옆모습만 나오든지 아웃풋으로 잡혀 있는 거, 또 뿌옇게 처리가 되고, 이게 6대 13으로 나와 있어요. 6대 14.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게 6장이라면 김건희 여사 제대로 된 게 13장이 나올 정도로 누가 대통령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모든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하고 마이크는 좀 고르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집중화하고 사유하고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실, 제2부속실, 또 민정수석실, 가장 중요한 이 세 기관을 아예 처음부터 공약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순한 집단이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는 이걸 폐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공약할 때부터, 유세할 때부터 이거를 폐지한다고 하는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심하지도 않고 이거를 문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이권을 개입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된 거죠. 만남의 과정에서. 사실 디올백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언더커버 영상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찍었던 거에 조금 일정 부분만 장인수 기자가 편집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분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거 이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영부인이 어떻게 남북 문제에 나설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통일 문제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영상에 잡혔고, 또 이제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핸드백이나 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은 거,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접견자들에 의해
선물이 또 들어간 거, 이런 많은 그런 혐의점들이 다 드러났고, 심지어는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거기 가서도 선물과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 대낮에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언론을 무서워하지 않고 뇌물과 선물을 받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물과 뇌물을 안 받아야 되는 거는 김영란법은 너희들 평민들이나 지켜. 우리같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 권력 그리고 대통령은 안 지켜도 돼. 이런 심보로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특검 많이 얘기 들었죠? 그 주가 조작 23억 원을 해서 24억 원을 부당이득을 취했던 거는 윤석열 씨가 윤석열 씨가 김건희 여사와 결혼을 하기 한 해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씨도 사인이었지만, 사인은 아니고 검찰총장으로서 또 그때는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었죠. 간부로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 왜냐하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그 이듬해 주가 조작 사건이 시작된 그 이듬해 검찰청 청사에서 결혼식으로 올렸잖아요. 김건희와.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같이 공유하고 그 이득을 가지고 생활의 편리나 이런 데 사용을 같이 부부로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콘텐츠에서 저와 김건희 여사와 그 몰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미 검찰 간부, 아주 높은 간부도 아닙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이전에 그 간부 시절에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 명목으로 돈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아왔어요. 130개 업체로부터.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는 23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죠. 삥을 뜯은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 권력을 손에 쥔 부인이 내가 전시회를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CEO나 대기업의 회장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와주지.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막 그냥 도이치모터스라는 데서 2억 얼마, 삼성카드에서 4,400만 원, 또 게임빌 업체로부터 2억 얼마,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느 시민단체, 어느 언론에서 지적을 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세운 NK비전 2020 산하에 남북문화예술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화가들이 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이 남북 화가들이 미술 전시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저희 남북문화예술위원회가. 거기 화가들이 나한테 자꾸 귀뜸을 한 거예요, 평소에. 저 코로나 콘텐츠, 저기 김건희, 윤석열 검사 부인이 화가들 세계는 다 뻔하잖아요. 그 손바닥 같이 다 그냥 한 다리 건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됐고 영부인이 됐으니까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딱 내가 만나려고 딱 접견을 하러 갔는데 정말 뭐 그냥 복장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면티 입고 나와가지고 맨발에다가 쓰레빠 신고 노 메이크업에다가
그냥 가래침 뱉고 이러면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을 하는 금융위원은요 거의 차관급이거든요.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거를 적나라하게 내가 여기 지켜본 겁니다. 이 거리에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나가서 전화 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면전에서 그렇게 인사청탁을 아주 인사명령을 내리는 걸 보고 내가 아주 그냥 거기에서 그냥 까무러치는 줄 알았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이거 진짜 이거는 후퇴하는 건 고사하고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이건 잽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이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때 내가 녹음기나 이 몰카 카메라를 가져와서 그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지.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쫑긋 세우고 동태를 다 봤지. 봤더니 뭐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하다. 역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실을 폐지하고 제2부속실을 폐지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김건희가 한 라인이 형성돼 가지고 모든 장차관 고위공직자들 인사 이동을 여기서 다 주무른 거예요.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불편한 심정을 다 드러냈죠. 드러내면서 이제 막 합리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뭔가 시인하는 모습이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누누이 김건희 여사한테 나한테 카톨릭 신자가 고해성사 하듯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 최재형 목사하고 고향 오라버니 최재형 목사하고 얘기할 때는 진솔한 얘기를 해야 내가 기도도 해주고 뭔가 조언도 해주고 멘토도 해줄 텐데 빤한 얘기 그냥 일반 기자들한테도 하는 뻔한 얘기 그런 아주 입에 바른 얘기 당장 면피용 당장 그냥 이렇게 현실을 탈피하는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빤한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접견이 성사될 때 내가 그냥 이 전자 손목시계에 동영상 찍는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차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던 게 그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이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안보실 직원이 80명 정도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이 500명 정도가 됐어요. 문재인 시절보다 박근혜 시절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청와대 시절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이 막 지적하고 시민단체가 지적을 하니까 5, 60명을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그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강릉의 우동명 사장 아들, 뭐 황 사장 아들, 그 다음에 과거 호스트바에서 있었던 지인,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제 정책대학원의 동기생이었던 아무개 의전 비서관 이런 사람 집어넣고 뭐 그 다음에 커버너 컨텐츠 직원, 그 다음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그 다음에 도네이션 많이 한 사람,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막 갖다 그냥 대통령실 직원을 채워넣고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그 인맥이 다 그냥 420명이 다 김건희 여사 인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 자체가 김건희 인맥인데 제2부속실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둘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제2부속실을 두면 무슨 불편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불편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낮에 누구를 만나고 밤에 누구를 만나고 천공을 만나는지 건진법사를 만나는지 다 드러나는 거고 기록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제1부속실이나 제2부속실 그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 퇴임할 때 넘어가는 거 보면 대통령이 전화하면서 낙서한 것까지 다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에다 쓰여지고 동정 그날 일정이 어디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갔고 접견할 때 무슨 차가 나왔는지 그 차 이름까지 나와야 돼요. T 이름까지. 과자 이름 어떤 다과를 접대했는지도 나올 정도로 치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없앤 겁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일가의 범죄 뭐 장인어른 김충식 오빠 김진우 뭐 언니 김지영 이런 일가족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거 이런 걸 보호해야 되고 그냥 어떤 그 일을 마음껏 해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계자손들이나 사촌까지 다 민정수석실에서 면밀히 검토하잖아요. 암행어사들 같이 대통령한테 그 피해가 될 만한 짓들을 대통령의 친족들이 안 하나 그거 검사하는데 그것도 폐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날개를 달고 대통령 일가가 사우디 그쪽하고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부산 엑스포도 일부러 젖었다고 폭로하지를 않나? 대통령의 장인어른 책상 서랍에서 무려 1경 3천조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가 발견되지를 않나? 뭐 말할 수 없는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 비리 이권 사업이 발견돼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어요. 언론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도 아닙니다. 난 그냥 이거 뭐 할 때 용기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다. 옳은 거니까 그냥 한다는 그 신념 하나였지 이게 뭐 거창하게 내가 무슨 애국자도 아니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들먹일 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옳은 거니까 이거는 공익 제보 차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를 미화할 필요도 없고요. 저에 대해서 뭐 영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쓰레기를 누가 함부로 투척하면 사진 찍어서 파파라치 같이 관공서에 신고하면 보상받고 음주운전자, 난폭운전자 운전하면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진 찍어서 얼른 경찰에 관공서에 신고해야 사고를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900가지가 넘어요. 대한민국의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익제보 파파라치 제도가. 그래서 김영란법도 신고해서 영상을 찍어서 관공서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디올백 촬영한 거는 그런 차원이에요.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고 영부인이라는 것 뿐이지 영부인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다른 접견자들이 복도에 무슨 은행입니까? 병원입니까? 대기자들이 쭉 서가지고 선물을 고급 백화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대기한다는 게 나 말고도 이게 그날 잠깐 나 그날은 30분 뿐이 접견 안 했어요. 2차는 30분 잠깐 봤는데도 그렇게 다른 대기자들이 나래비를 서 있는데 매일같이 몰카 들고 만약에 기자들이 포진했으면 얼마나 많은 그런 장면을 포착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남동 관저 간 것도 11월 23일 날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학교 로고가 새겨진 학교 트럭에다가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싣고 한남동 관저 11시 27분에 딱 정확하게 11월 23일 날 11시 27분에 딱 도착해가지고 초병이 보초수는 초병이 어딘가 전화하니까 그 한남동 굳게 닫힌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트럭이 선물 실은 트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보하고 그리고 뉴탐사에서 그것을 폭로했잖아요.
관저에 가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부인 시절부터 130개 업체, 23개 업체, 또 당선된 이후 저로부터, 또 대기자들로부터. 그랬는데 한남동 관절 가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여러분 탄핵을 당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소리 들어보니까 탄핵은 안 당하게 생겼는데 우렁찬 박수를 쳐야 탄핵. 여러분 독일의 국방부 장관이 39세에 독일의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39살짜리 국방부 장관이 논문을 짜집기를 하고 너무나 많은 논문을 이렇게 카피를 해왔어.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39살이었어요. 이때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를 어느 다른 대학교 박사가, 교수가 서평을 쓰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서평을 하려면 뭔가 이 책, 논문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많은 걸 확보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그러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카피가 발견된 거예요. 짜집기가.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시 돼가지고 39살의 국방부 장관, 차기 총리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까지, 우리는 학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국방행정가를 원합니다. 제발 여기에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라고 메르켈 총리가 이 국방부 장관을 두둔까지 했는데도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리고요, 독일의 10대 대통령, 울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울프. 독일의 10대 대통령. 이 사람은 주지사 시절에, 대통령 재임 시절이 아닙니다. 주지사를 하던 시절에 자기 친구 지인으로부터 연리 4% 이자가 싼 돈을 그냥 다른 평민들하고는 다르게 4%가 더 싸게 이자를 받은 걸 가지고 뭘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 10대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리가 다 하잖아요. 대통령은 크게 뭐 역할이 없고 상징성이 없어요. 상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 국민들이 저 울프 대통령을 하야시켰느냐? 그만큼 한 나라 국가의 지도자는 정직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평범한 일반 국민들보다 더 아주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독일 시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도 아니에요. 주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그 시절이나 그 이전에 검찰 간부 시절에 했던 행적 여러분 아시죠? 특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 대장동 사건도 보십시오.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결국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씨의 연희동 자택을 왜 그 집을 사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엄청난 카르텔이 있고 숨어있는 많은 범죄 혐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바른 특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내가 저기 서대문에 있는 또 안 나와.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란다. 할렐루야? 예. 함석헌 정신은 할렐루야 정신은 아닙니다. 너무 막 이렇게 복음주의, 너무 이렇게 광적인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나는 정광훈이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얘기했죠? 조금 전에? 김만배. 예, 김만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 이전에 그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서대문에 그 홍 목사님 서대문 세길교회인가요? 세길교회 거기 강연을 주일날 갔는데 거기 박근혜를 탄핵했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김희수 재판관이라고 그 양반이 거기 나오시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화가 나더라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 왜냐하면 웬만해선 탄핵되기 힘들다 이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선서식을 하는 그 순간 딱 손을 올리고 내리는 그 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돼가지고 대통령 재직 시절에 헌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이 돼야 탄핵이 된다는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의 사례를 들면서 이명박이 아무리 저거 하고 했어도 이상득이가 대통령이 형이 아무리 뭘 혐의가 있고 뭘 해도 형은 형인 거고 또 김건희 부인은 부인인 거고 장모는 장모인 거지 윤석열이가 헌법을 위반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기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옳게 수행하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이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촛불 집회 나가셨다고?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알고 있는 거 한번 나열 좀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는지. 선서식을 하고 최재형 목사가 눈 동그랗게 뜨고 가봤던 그 취임식. 나 이거는 여러분 참 이건 여담은 아니고 해석 좀 해주세요. 나도 영적인 현상을 굉장히 목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날 취임식장에 나는 무대는 안 올라갔어요. 무대가 아니고 아래 오른쪽 맨 앞쪽에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윤기준 교수가 휠체어 타고 앉아 있었어요. 부인은 없었어. 윤석열의 모친 최성자 교수는 치매기가 있어서 못 왔고 그 외갓집 친척들 쭈르르 이렇게 앉았더만요. 오른쪽으로.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다 뒤를 보는 거야. 취임식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떠나는 문재인을 축하하는 거냐, 이게 시작하는 윤석열을 축하하는 거냐, 이렇게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징조라고 여기십니까? 무지개가 뜬 게. 그날 그 이슈된 거 잘 모르시나요? 진짜 모르셨나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무지개가 굉장히 큰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저 인간이 그래도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늘이 그래도 점지해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요. 보십시다. 뭘 지금 위반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이제 하나부터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하고 정말 반헌법적인 국정을 운행한 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법적인 표현까지 하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가까워야 돼.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딱 행정적인 용어로 말씀해 주세요. 추상적인 거 가지고는 안 돼.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항을 못 대면 여러분은 거짓된 분노를 하시는 거야, 괜히. 김민우 목사, 광화문 시청 촛불 집회, 탄핵 집회 덩달아 춤을 추는 거야. 왜? 탄핵 근거가 없는데 왜 춤을 추고 왜 피켓을 듭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게? 최재형 목사가 너무 적나라하지만 아니 이게 반어법으로 내가 여러분이 각인되기 좋게 뭐가 있을까요? 이 30명 중에 그거 한 조항을 첫 번째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상권분립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권분립 국가인데 대법원에서 이미 강제징용 보상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서 그걸 뒤집어 엎고 대한민국 대기업이나 민간 기업에서 보상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위반. 이런 식으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강제징용군, 강제징용하고 그 보상법, 배상 조치, 반헌법적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를 일본하고 짝짝꿍 하더니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아주 이거는 매국노적인 조치입니다.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지. 아니 일본한테 털어도 지금 분이 풀릴까 말까 하는데 그걸 우리 한국 기업을 통해서 배상을 해주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너무 양반들이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실 이전 뇌물수수. 대통령실 이전 뇌물수수. 뭔 뇌물을 받은 거죠? 공사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청사나 관저를 공사할 때 리모델링이나 업체 수주를 줄 때 그 개인 인간관계나 그 커머나 콘텐츠와 관계가 있는 소규모 업체 이런 데다가 수주를 주고 했다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그런 뇌물보다 더 중요한 게 법적 절차를 안 거치고 지금 그렇습니다. 바로. 나는 그게 나올 줄 솔직히 기대했어요. 안 거쳐서 이전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들어간 거 이거는 의결 절차, 우리 그 국회 의결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국무회의,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제반된 행정적인 절차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이 걸리기도 전에 김용현, 지금의 경호처장이에요. 김용현이가 FT 팀장으로서 국방부를 가가지고 너희들 방 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가 건진법사, 천공 이런 사이비 무속인들의 힘을 빌리고 자문을 힘입어서 관저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가서 정의용, 그때는 문재인 말기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 사모님이 안에 계신데 그 모욕을 주면서 밖에 불러내고 이 나무를 잘라라, 이거를 쳐라 뭐 이러면서 거기를 낙점하면서 이제 김건희가 거기를 점령을 하고 또 김용은이가 국방부를 가서 국방부 방빼라고 점령을 하면서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밀어붙였고, 더 심각한 거는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는 다 최재형 목사가 밝혔죠. 누구의 자문과 누구의 오다였습니까? 천공. 사이비 무속과 미신에 의한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청와대 신문고, 그다음 청원 게시판이었잖아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천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천막을 치고라도 딱 하니까 그 이튿날입니다. 바로 그 이튿날 천막을 치고라도 나는 국방부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천공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여러분 김건희가 더 미신에 취해 있을까요? 윤석열이가 더 미신에 취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강연할 때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함석헌 기념사업회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누가 더 미신에 취했을 것 같아요?
도찐개찐 둘 다.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더 강할까요? 손바닥에 왕자 쓴 사람이 좀 더. 맞습니다. 예. 둘 다 완전히 똑같아요. 예. 윤석열 보십시오. 그 캠프 그 시절에, 후보 시절에 그 손바닥에 임금왕자 썼잖아요. 6차까지 있었거든요. 예. 국힘당 내부 경선 토론할 때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경선이 끝나고 상대방 무슨 이재명하고 토론할 때가 아니라 국힘당 내부 토론할 때 4차, 5차, 6차 세 차례에 걸쳐서 쓰고 나간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쓰고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을 쓰고 나갔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써줬다. 아, 그거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녹화 방송을 해야 되는데 MBN에서 백운기 앵커가 그 사회를 보는데 PD가 그걸 발견을 한 거야. 마치 손바닥에 매직으로 임금왕자 쓴 거를 발견하고는 이거 큰일 난다. 빨리 지워라. 문제됩니다. 라고 하니까 끝까지 버티고 출연을 한 겁니다. 그것도 세 번 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생각 속에 얼마나 이 천공이나 건진법사의 말을 의지하는지 잘 알겠죠. 그리고 신선같이 이만한 하얀 털을 하나 또 오른쪽 이마에 이렇게 눈썹을 붙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붙이고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이 있다는 그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 자고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오방신에 미쳐가지고 또 강릉에 가가지고 강릉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뭘 먹거리를 선물할 때 그 물오징어 5마리만 주세요. 그러고 사고 복숭아 5박스만 주세요. 그러고 수박 5통 주세요. 그러고 떡을 50팩 주세요. 그렇게 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미 우리 취재팀이 서울의 소리 취재팀이 저하고 찾아보니까 그것도 일반 유튜브들이 그걸 올렸으면 가짜라고 그럴 거야.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공식 유튜브로 윤미크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는 문워크고 윤석열의 공식 유튜브는 윤미크인데 윤미크 영상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끝번호도 5번, 자동차 넘버 끝번호도 5번, 뭐 코바나 컨텐츠도 5번, 뭐 강사비를 줘도 105만 원 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부부들이라 이 청와대를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천공의 오다는 거의 절대적인 거였죠. 절대적인 거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헌법을 민주주의 파괴와 국고손실. 예, 아까 얘기한 이권 개입, 또 제가 발견해서 문제시한 인사청탁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국고손실. 국고손실은 너무 막연하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국고가 손실됐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지마. 아,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외교도 망칠 뿐 아니라 그 국고의 그 특활비뿐 아니라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나오겠지만 예, 그 정신은 높이 삽니다. 일단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머리를 싸매고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3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0개 조항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사준 것보다 무기를 1년 만에 18조 원어치를 완샷을 사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내고와 그 다음에 그 커넥션 이게 분명히 그 안에 작동됐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따져보면 120개에서 130개 정도 항목이 도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해가지고 이걸 처먹처먹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거꾸로야. 언론이 국민들한테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언론의 사명이 뭡니까?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캐내는 거,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절대 언론은 기득권이 아니에요. 언론 자체가 기득권이 되면 이건 나라는 망하는 건데, 지금 언론은 지금 다 기득권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조중동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조중동이라는 말씀은 이 조중동에 다니는 일반 직원들 중에 진모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모독이고, 방홍김이라는 말 쓰라고 그랬죠. 방홍김. 방씨 일가, 홍씨 일가, 김씨 일가들이 다 이거 주식이고 운영권이고 다 이거 독차지 해가지고 사리사욕 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언론입니까? 이게 기업도 이런 기업이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이 이런 사명을 손을 내놨어. 아예. 내가 알기로는 3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방송에 종사하고 신문에 종사하고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만 명이랍니다. 일반 이 뉴미디어, 그냥 일반 이런 정말 이름 없는 유튜버들 빼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게 벌써 막 쏟아져 나와야 되고, 그냥 권력을 향해서 날쌘 비판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신년 연설, 올 신년 연설에, 원래 오늘은 한반도 남북관계의 미래와 이 윤석열 정권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내가 하기로 했는데, 남북관계는 내가 못 해드리는데 조금 해드리고 내려올게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불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살떨리는 얘기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그 회의에서 올 1월 15일 신년 연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완전히 80년을 1년 앞둔 올 1월 15일 완전히 결별되는 그런 선언을, 공식 선언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 북남관계 사이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변화하였습니다. 스다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 결론은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약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중 속에서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남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 주구 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이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면사포를 벗겨놓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날부터 북한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날이 15일이라고 그랬어요. 1월 15일. 근데 그 다음날 1월 16일 날 조선중앙TV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일기예보가 나올 때는 우리 한반도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16일 날 일기예보에는 남한 지도가 툭 잘라져 버리고 북한 지도만 나왔어. 일기예보 얘기할 때
대구에서는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그 평양에서 호텔에서 방송을 볼 때. 그런데 남한 지도가 뚝 잘라졌어. 그리고 북한 지도만 나오게 됐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전철역 중에 통일역이라고 있어요. 통일역. 그 통일역에 통일자를 빼고 그냥 역으로만 해놨어. 역. 개선역, 통일역, 승리역 이런 역이 있어요. 그런데 통일역에 통일자를 뺐고요. 평화 통일과 관련된 용어는 모든 문서나 행정 용어에서 다 뺄 것을 규약과 강령에서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각종 방송, 인터넷, 신문 등에서는 통일을 상징하는 모든 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거를 다 삭제를 지시해가지고 다 하나도 안 남아났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판문점에 있는 통일가게 통일가 현판도 떼버렸어요. 더 놀라운 거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그 알죠 여러분 뭔지? 조국통일 3대 헌장 탑 있죠? 이렇게 여기 도로,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면 여기 이렇게 여성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탑. 이것도 폭발을 해버렸어요. 폭발을 해버리고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용어, 8천만 결례라는 용어,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 다 지워버리도록 했고, 결론은 뭐냐? 이제 대한민국은 남조선이 아니다. 그동안 남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족이고 통일의 상대라서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즉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적대적 교정국가. 여러분, 이 적대적 교정국가는 북한이 1월 15일 날 선포하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였느냐? 미제와 일제, 북한의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만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적대적 교정국가의 반열에 서 있는데, 그것도 그냥 적대적 교정국가 아니라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이춘희 아나운서라고 국보급 여자 아나운서 있죠? 예, 그 떨리는 음성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북한에서는 수령님, 원수님의 목소리는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윤석열의 목소리가 뉴스 시간에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대독을 해줘요. 들어보십시오. 한 구절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 이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실히 간주하도록 교육 사업, 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윤석열의 무엇 때문에? 이쪽 우리 좀 지도자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데,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 때문이라고 그러시니까, 만약에 윤석열 때문이라면 윤석열의 무엇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이랬을까요? 한중일 동맹 강화요? 아, 맞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윤석열이가 취임한 지가 2022년 5월 10일 날이죠.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이해 11월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했는데, 충격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비질런트라는 명칭, 비질런트.
죽음의 백조 훈련. 미국의 공중구비기가 100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최신의 폭격기, 아주 그냥 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F-35A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폭격기가 240대, 그 다음에 공중급유기가 100대. 이게 총 출동해가지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는데, 한미합동군사훈련, 공군훈련, 비질런트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게 출동해가지고 무슨 훈련을 했느냐? 북한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북한을 700곳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북한이 산악지대가 73%이기 때문에 북한이 평지는 얼마 없어요. 산악지대인데 뭐 나머지. 그 평지에는 도시가 있고, 읍내가 있고, 마을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700곳으로 나눠가지고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를 보고 이 취임하는 첫 해에 이런 죽음의 광란의 전쟁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작년에도 했어요. 2023년에도 했고. 아니, 맞아요. 맞죠? 맞아요.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을 했는데, 올해 얘기를 할게요. 올해 3월 9일 날 무슨 훈련을 한지 아십니까? 신홍식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찬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전 언론을 다 불러서 그거를 김정은 찬수부대 유격대원들이 김정은을 참수하는 시범훈련을 한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단급 규모입니다. 김정은 참수부대. 여단급입니다. 여기는 얼만큼 장비와 최신의 장비를 구해왔는가 하면 생체 인식기도 도입을 했어요. 생체 인식기가 뭐냐면 이 사람을 최용해인지 김정은인지 죽여놓고 실제 최용해인지 김정은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생식기도 도입을 할 정도로 아주 정밀한 최정의 이런 장비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북을 자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북한을 자극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한미일 이거 할 때요, 비질런트 할 때 한미일 공군이 같이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볼 때 아직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볼 때 제국주의고 우리나라를 그 일제 강점기 36년 식민지를 삼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니까 미 군정이 또 미군정 치하에서 우리를 또 통치하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탄생시킨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미제, 이 미제와 일제를 아직 청산을 하지 못했는데 이 미제와 일제와 손을 잡고 한미일 삼국 군사동맹을 맺고 자기네 나라를 타격하는 거를 그냥 어느 나라 지도자가 눈뜨고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이렇게 남한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이제 홀로 자기들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통일운동 단체 북한과 그동안 연대했던 6.15, 14선언, 민화협, 그 다음 범민련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해체됐어요, 안 했어요? 다 자진 해산했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제 통일운동? 통일의 대상이 아닌데 무슨 놈의 통일운동 단체가 필요해? 해가지고 다 자진 해산했잖아요. 남한에 있는 통일운동 단체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에 12년 동안 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통일운동 단체들이 사실 헛다리들을 많이 짚었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통일운동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북한에 가서 만나고 얼싸안고 회담하고 이런 걸로만 실적을 올리려고 그래. 남한의 통일운동 단체를 보면.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하기는 했지만, 교류는 했지만 그런 걸 지향하지는 않고 최재형 목사가 설립한 NK비전 2020이나 선종도 목사 기념 학술원에서는 어떤 식의 통일운동을 했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적의감, 이게 중요합니다. 남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적의감 해소를 위한 강연과 집필로 계몽을 저는 해왔어요. 이게 더 급선무입니다. 통일운동이라는 거는 6.25, 왜 김일성이 싫습니까? 물어보면 6.25 때 쳐내려와가지고 우리 수백만 명의 우리 민족을 죽인 놈 아닙니까? 다 이런 식이야. 그리고 뭐든지 이제 북한의 지도자 그러면 김정일 그러면 다 북한에 막 인민들을 굶어 죽여가지고 거지 새끼 만들어 놓고 막 이런 말하고. 근데 이런 북한에 대한 적의감 해소를 위해서 제가 무슨 적의감 해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25 전쟁 시 전쟁고화가 남과 북이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전쟁고화들을 다 그냥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출할 게 없어서 사람 새끼를 수출합니까? 그리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6.25 전쟁에 전쟁고화가 발생했죠. 북한은 러시아, 폴란드, 유고, 몽골, 중국 이런데 위탁 교육을 선생님들을 딸려가지고 위탁 교육을 보냈다가 전쟁이 끝나고 복구를 마친 후에 다 아이들을 데려왔어. 그러면은 누가 잘한 겁니까? 누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미국에 수출해서 지금 미국에 수출해서 그 애들이 잘 살고 있잖아. 그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진짜 화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 새끼잖아요. 우리 속에서 난 내 새끼고 내 피부친데 그 애를 생면부지에 그냥 이역만리에 보낸다. 제가 사는 그 버니브레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중간에 있는 버니브레아에 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오래 산 노인네 부부가 있는데 그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 듣고 나 기절할 뻔했어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페덱스, 그 다음에 UPI 빨리 보내는 이런 택배 회사들이 많잖아요. 초특급. 옛날에는 우체부가 다 배달을 하던 시절, 자전거 타리는 우체부가 배달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고아를 수출하면 우체부가 한국의 고아를 담는 바구니가 또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편물 바구니 가방 하나 있고 한국에서 보낸 고아를 택배를 해준 거야. 고아를 택배를. 그 얘기를 해주는데 사진도 보여주는 거야, 사진도.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택배가 발달했으니까 바로바로 막 이렇게 보내는데 그 택배를 보내듯이 한국의 고아가 수출되면 어느 집에, 예를 들어서 버니브레아 681번지 그 집에 이 아이가 간다 그러면 그 아이를 우체부를 통해서 우체부가 배달을 했다 이 말이야. 물건 배달하듯이. 그런 나라인데 그거는 북한이 잘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비교. 적의감 해소라는 거는 뭘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제도가 새로 이게 이제 새롭게 생긴 건데 요거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북한은 나도 미국에 살지만 미국이나 남한에 어디를 와도 학교에 수영장이 딸려있는 학교를 본 적이 없어.
잘 살다는 미국에도 학교에 수영장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수영장이 모든 학교마다 다 수영장이 있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뭐 수영장이 있을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생존을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수영을 배워야 되고 학교는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그 제도가 언제 생겼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사건이 나고 8개월 후에 그 제도가 생겼어. 각급 학교는 수영장을 개설하든지 설치하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수영장이 확보된 곳에서 아이들, 학생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라. 그러면은 그런 걸 놓고 볼 때 어디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 있습니까? 당연히 북한이 앞서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가리키고 북한은 예방의학이다. 우리는 앰뷸런스가 하정 윙윙거리고 정신없어. 막 하루 생활하다 보면. 북한은 앰뷸런스가 울리고 가는 거를 나 딱 2번뿐이 못 봤어. 그건 뭐냐? 위급한 상황이 없고 사고가 날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본 거 얘기했어요. 떡을 먹다 취하니까 이게 취하니까 부모가 우리 같으면 막 앰뷸런스 부를 거예요. 119 부르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책상 위에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더니 애를 무슨 닭다리 잡듯이 잡아서 거꾸로 잡으니까 엄마가 등짝을 5번을 내렸으니까 떡이 훅 튀어나와. 이제 그런 식으로 몸에 칼 안 대고 몸에 약물을 안 주입하고 몸을 짜게지 않고 어떻게든지 병을 고치는 거. 재래식 방법이지만 그런 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쪽에 그 쿠바 같은 나라는 의사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쿠바에. 북한에도 의사가 엄청 많아요. 뭐냐 하면 예방의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방 가듯이 항상 왕진 가방을 들고 자기 구역 식구들을 왕진 예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방을 해. 그리고 내가 그때 이번에 코로나 말고 그 앞전에 뭐였죠? 사스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사스 그런 거. 그때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데 의사가 어느 입주민 청년하고 막 신경을 하는 거야. 뭐 알고 보니까 그 입주민 중에 예방주사를 다 맞았는데 요 청년 한 명만 뺀돌이 같이 안 맞으니까 그 담당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그 청년하고 막 다툼을 일으키는 거야. 맞으라고. 그러면서 일단 예방의학을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같이 정말 풍요와 윤택의 어떤 약이나 의료시설은 없지만 그런 재래식이지만 어떤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스템 이런 부분은 제도는 좋다. 뭐 이런 거 내가 이제 설명해주고 북한의 생활상 그리고 북한의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북한에서 들키면은 기관단총으로 쏴 죽이고 즉결처형에 넘기고 뭐 이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이런 걸로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탈북자 중에 예배 드리다가 들켜서 탈북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가 보상해 드릴게요. 정말. 그런 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사람이 80살이 된 거야. 지금 80년 전에 분단이 돼가지고 그때 분단되는 해에 태어난 사람이 80세 어르신이 된 거야. 그 80세 이하는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잘 몰라.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교육만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종교는 그냥 미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우리같이 이렇게 십자가 있는 예배당, 성당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해방 직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가정교회, 처소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50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노동당에서도 알고 내각에서도 알고 보위부도 알고 다 아는 거야. 북한에서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하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북한의 가정교회 얘기하면 지하교회로 또 알고 있어. 지하교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500개 가정교회가 왕성하게 돌아가요. 거기도 지금 남아 돌아가는데 무슨 놈의 지하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하나씩 내가 이제 알려드리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 반복적인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한 대리석처럼 단단한 그 반복 사상이 좀 깨지고 금이 가는 역할을 내가 정의감 해소를 해온 노력은 해왔던 겁니다. 근데 남한의 통일운동단체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북한을 방문해서 뭔가 만남의 성과를 이루고 뭔가 만났다는 거, 회담했다는 거, 교류했다는 거, 여기에 무슨 그 업적을 두고 실적을 두는 걸 볼 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해체당하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도 탈남자입니다. 저는 재미교포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탈북자라는 말이 있으면 그 반대말은 탈남자야. 네가 이제 미국의 이민사회가 220만 명의 코리안이 있는데 많은 노인분들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박정희 새끼 보기 싫어서 왔어. 나는 전두환 그놈 새끼 보기 싫어서 왔어.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광화문의 주한미 대사관의 건물 앞에 나래비를 서 있는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하는 미국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으려고 몇 바퀴를 돌고 있잖아요. 그 건물을 감싸면서 미국을 가보려고 한 해에 영주권자가 20만 명씩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80년 동안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뿐이 안 나왔는데 미국만 해도 지금 220만 명의 탈남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탈북과 탈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화두로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 밑도 끝도 없고 한도 끝도 없고 5시간, 6시간도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사회자분께서 뭐 질의가 있다면 질의 한두 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순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단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